야,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남긴 빌딩, 그거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니? 아니면 내 동생이니?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정신을 못 차리던 장례식장 둘째 날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입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궁금하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등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궁금하다니. 상속세 문제도 있고 너희 시댁 형편도 생각해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영정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등 뒤에서 시댁 식구들은 육개장을 들이키며 사망보험금이 얼마일지,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추악한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상복을 벗는 순간 저는 효부가 아닌 악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피눈물을 돈으로 바꾸려 했던 그 인간들을 제가 어떻게 처절하게 파멸시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게 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지영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던 이지영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왜요? 방금 전까지 통화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이지영 씨는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영안실 복도는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영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안실 앞을 지키던 경찰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부모님 어디 계세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두 분 다 즉사하셨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이지영 씨가 비틀거리며 영안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두 구의 시신 앞에 선 이지영 씨가 천을 걷어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아빠, 눈 좀 떠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두고 어디 갔어? 이지영 씨가 부모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는 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남편 김진호 씨가 이지영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김진호 씨의 뒤로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시아버지 김복만 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손을 잡는 척하며 김진호 씨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야, 진호야. 사돈 어른들 타시던 차 보험은 들어놓으셨다니? 자차 보험 말이다. 김진호 씨가 당황하며 어머니 박순자 씨의 팔을 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김복만 씨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박순자 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리 알아봐야지. 사고 경위 보니까 상대방 과실이 큰 것 같은데 보험금 수령액이 꽤 되겠구나. 이지영 씨는 부모님의 시신 곁에서 정신을 잃을 듯 울고 있느라 시부모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향나무 타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무거운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상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 쪽으로 향하다가 이지영 씨의 가방이 놓인 구석 자리를 살폈습니다. 이지영 씨가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잠시 일어난 사이 박순자 씨가 민첩하게 가방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쇠가 여기 있을 텐데. 집이며 땅이며 서류가 다 거기 있을 것 아냐. 박순자 씨가 지갑 안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봉만 씨가 방명록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조의금 들어오는 것 좀 봐. 사돈이 생전에 발이 넓더니 봉투 두께가 장난이 아니네. 김봉만 씨가 장부 옆에 서서 조문객들이 내는 봉투를 유심히 관찰하며 숫자를 가늠했습니다. 이지영 씨의 친척들이 들어오자 김봉만 씨가 얼른 얼굴을 바꾸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식구들 오셨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김봉만 씨가 친척들의 손을 잡으며 은근슬쩍 봉투를 받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지영 씨가 다가오자 김봉만 씨가 급히 손을 떼며 뒷짐을 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시부모는 장례식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며 김봉만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여기 사돈 어른들 명의로 된 지방 땅 있잖아. 요새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어서 평당 가격이 엄청 올랐대. 김봉만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대답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 정도 평수면 건물을 올려도 되겠는데? 우리 진호 사업 자금으로 쓰면 딱 맞겠어.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지영 씨의 손을 잡을 때마다 박순자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으니 어떡해. 그런데 저기 사고 낸 차가 대형 트럭이라면서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온대요? 조문객이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자 이지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혀를 끌차며 이지영 씨의 등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현실감이 없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잠시 후 김봉만 씨가 이지영 씨를 빈 방으로 불렀습니다. 김봉만 씨가 자리에 앉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영아, 내 친정아버지가 주식 계좌도 꽤 가지고 계셨다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냐? 이지영 씨가 멍한 표정으로 김봉만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요. 김봉만 씨가 무릎을 탁 치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그 돈 다 나라에서 가져가거나 딴 놈들이 채간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지영 씨가 방을 나가자 박순자 씨가 김봉만 씨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여우 같은 게 벌써 재산 빼돌리려고 모르는 척하는 거 아냐? 어머, 세상에 소름 끼쳐. 김봉만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모르게 변호사라도 부르는 건 아닌지 감시 잘해라. 장례 첫날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이지영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잠시 눈을 붙이려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이지영 씨가 문고리를 잡으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진호야, 이번에 사돈댁 유산 제대로 챙기면 내 사업빚 다 갚고도 남는다.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영이 비위 잘 맞춰.
김진호 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엄마. 내가 바보야? 지영이 저 상태일 때 빨리 서류 도장부터 받아내야지. 김봉만 씨가 껄껄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사돈이 남긴 건물이면 우리 집안 대대로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지영 씨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시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칼날 같은 탐욕이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환멸이 이지영 씨의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이지영 씨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이지영 씨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지영 씨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이지영 씨를 압박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이 계신 제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이지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엄마 아빠가 남긴 거 지켜낼게. 이지영 씨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심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은 그렇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 채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가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 끝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휴게실 안에서 자신들만의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지영 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지영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지영 씨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 씨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울기만 하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기회로 삼는 이들에게 가장 비참한 결말을 안겨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지영 씨가 다시 빈소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진호 씨가 밖으로 나오다 이지영 씨를 발견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잠 좀 잤어? 얼굴이 너무 안 좋다. 들어가서 좀 더 쉬지 그래. 이지영 씨가 김진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오네. 여기서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어? 김진호 씨가 이지영 씨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이지영 씨가 교묘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김진호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품을 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김진호 씨의 그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졌습니다. 먼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시부모의 탐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날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아침이 밝아오며 새로운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다시 가면을 쓰고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순자 씨가 주방에서 나오며 이지영 씨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지영 씨는 못 본 척하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극적인 장례식은 이제 추악한 재산 싸움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끝이 부모님의 영정사진 아래 놓인 꽃잎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지영 씨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지영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해진 눈으로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박순자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사발을 들고 이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죽그릇을 이지영 씨 앞에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한술이라도 떠야지. 네가 쓰러지면 사돈 어른들 마지막 가시는 길 누가 지키겠니? 이지영 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도저히 안 넘어가네요. 그냥 두세요.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 나중에 서류 정리도 할 것 아냐. 참, 사돈 어른들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은 어디 있니? 아파트명의 변경이나 예금 확인하려면 미리 챙겨둬야 할 텐데. 이지영 씨가 잡힌 손을 천천히 빼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박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례 다 치르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지영 씨의 대답에 박순자 씨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내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어? 사돈댁 그 귀한 재산이 관리 안 돼서 엄한 대로 새 나갈까봐 시어미인 내가 잠도 못 자고 걱정돼서 그러지. 박순자 씨가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하는 척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는 시아버지 김복만 씨가 조문 온 이지영 씨의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복만 씨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런 큰일에 경험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재산 규모는 큰데 애가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 같은 어른들이 옆에서 딱 붙어 앉아 관리를 도와줘야지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복만 씨가 은근슬쩍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이 생전에 따로 남긴 유언이나 약속 같은 거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아야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지영 씨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남편 김진호 씨가 다가와 이지영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진호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카드 좀 줘봐. 장례 비용 중간 결제해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지영 씨가 김진호 씨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래야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입만 열면 돈 소리야? 당신 돈으로 먼저 결제하면 되잖아. 김진호 씨가 얼굴을 붉히며 이지영 씨를 노려보고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사업 자금 묶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어차피 장인어른 유산으로 다 메꿀 수 있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너 정말 현실을 좀 직시해. 이지영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김진호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실? 당신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현실 타령했을 거야? 내 부모님이야. 제발 입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이지영 씨의 고함에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혀를 차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이지영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다 빈소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안 풀려? 지영이 생일인가? 아니면 진호 생일? 박순자 씨가 패턴을 풀기 위해 연신 화면을 문지르다 뒤에 서 있던 이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순자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이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지영아. 너 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혹시 중요한 연락인가 해서 대신 받으려던 참이었어. 이지영 씨가 박순자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어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이지영 씨의 단호한 태도에 박순자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김복만 씨와 박순자 씨가 낯선 남자와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김복만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직계비속인 이지영 씨가 1순위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인 김진호 씨도 법정 상속 지분이 있긴 하죠. 김복만 씨가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보호자 권한을 행사해서 그 돈을 직접 관리할 방법은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이지영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지영 씨가 보험사 직원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시는 거죠? 아버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당황하며 이지영 씨의 앞을 가로막고 대답했습니다. 아유, 지영아. 너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할까봐 미리 알아본 것뿐이야. 이지영 씨가 시부모를 차갑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두 분 다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 곁에 계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김복만 씨가 눈을 부라리며 이지영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명색이 시부모인데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우리가 상주 노릇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보겠어. 시부모는 막무가내로 빈소 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버텼습니다. 이지영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득 이지영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휴대전화로 친정집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이지영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박순자 씨가 어느새 친정집 거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안방 장롱을 샅샅이 뒤지며 귀금 속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거 꽤 비싸 보이네. 이건 나중에 내가 챙겨야지. 통장은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박순자 씨가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서류 뭉치를 뒤지는 모습에 이지영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화면 속 박순자 씨의 악마 같은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은 시간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도둑처럼 남의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눈물을 삼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아 졸고 있던 김진호 씨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 찾아야 할 텐데. 지영아, 너 왜 그렇게 부르르 떨어? 추워? 이지영 씨가
김진호 씨를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춥지 않아. 오히려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나네. 김진호 씨가 의아한 듯 이지영 씨를 쳐다보았지만 이지영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CCTV 영상을 조용히 저장하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지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시치미를 떼며 이지영 씨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잠깐 집에 가서 내 갈아입을 옷 좀 챙겨오려 했는데 집 문이 잠겼더라. 비밀번호가 뭐니? 이지영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박순자 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녀오신 거 아니었어요? 옷은 제가 나중에 사람 시켜서 가져올게요. 박순자 씨가 찔리는 듯 눈동자를 굴리며 엉거주춤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제 이 장례식장이 단순한 이별의 장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늑대들과의 전쟁터였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무너지지 않을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세상에 다 보여줄게. 이지영 씨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슬 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여전히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지영 씨는 그들의 몰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이 다시 찾아왔고 이지영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이지영 씨의 복수심 또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닿은 이지영 씨의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심장만은 분노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폭풍의 전야처럼 장례식장의 공기는 정지된 듯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둘째 날 오후가 되자 빈소안은 무거운 정적과 향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멍하니 타오르는 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남성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자 구석에서 조이금 명부를 살피던 박순자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김복만 씨의 옆구리를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봐. 양복이 예사롭지 않아. 시계도 번쩍거리는 게 아주 돈 많은 집안 사람 같아. 김복만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남성을 훑어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돈댁에 저런 인맥이 있었나? 얼른 가서 인사해라. 박순자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남성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사돈 어른이랑은 어떤 관계 되시는지요? 남성이 박순자 씨의 손을 정중히 떼어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영 양의 친정아버지 되시는 고 이수영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김복만 씨까지 달려와 박 변호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셨습니까? 저희 사돈이 아주 훌륭한 분을 친구로 두셨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박 변호사는 시부모의 과한 환대를 뒤로하고 이지영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지영 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생이 많구나.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맡기셨다.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이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하자 박순자 씨가 얼른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지영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가족인 저희도 같이 들어서 도와주는 게 좋겠지요? 박 변호사가 잠시 박순자 씨를 응시하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계시는 게 좋겠군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는 번거로움이 없을 테니까요. 네 사람은 장례식장 옆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의 첫 장을 넘기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영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아주 치밀하게 사후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생명보험금이 총 30억 원입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박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입을 벌린 채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0억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보험금을 그렇게나 많이 들어두셨단 말입니까? 옆에 있던 김봉만 씨도 눈을 번뜩이며 박 변호사에게 바싹 다가앉아 물었습니다. 그 30억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진호도 사위니까 지분이 좀 있겠지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수혜자는 오직 이지영 씨 한 분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외에도 별도로 신탁된 자산이 더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합치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 광기 어린 탐욕이 서리며 이지영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들었니? 30억이래. 세상에, 우리 집안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이지영 씨가 박순자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건가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는데. 박 변호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영 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영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길 바라셨다. 특히 주변의 빚 문제나 금전적 유혹으로부터 내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특약 사항들을 넣어두셨지. 특약이라는 말에 김봉만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김봉만 씨가 굵은 목소리로 박 변호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특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끼리 돈을 나누어 쓰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법으로 막아놨단 말입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산들은 이지영 씨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배우자인 김진호 씨도 손댈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강압적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탁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전액사회에 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순자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멈추고는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 부모 죽여서 받은 돈을 혼자 다 먹으려 하는 거냐? 어쩜 사람이 그렇게 독해. 내 남편 빚이 얼만데 그걸 모른 척해. 상담실 밖에서 대기하던 남편 김진호 씨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씨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외쳤습니다. 이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서류 쓸 때 제정신이 아니셨던 게 분명합니다. 치매 기운이 있으셨다고요. 이거 다 무효입니다. 박 변호사가 김진호 씨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씨, 언행 조심하십시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마쳤고 당시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시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는 남편과 시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상담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영 씨가 수치심과 비참함에 몸을 떨며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부모님 아직 차가운 곳에 계시는데 당신들은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사람 자식들이 할 짓이야.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얼굴 앞에 삿대질하며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큰 돈을 혼자 챙겨. 너는 인성이 글러먹었어. 이지영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지영 씨를 부축해 일으키며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지영 씨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여기 너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일기장이랑 USB가 들어있다. 네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저 사람들의 실체를 마주해야 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마지막 무기가 될 거다. 이지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김복만 씨가 그 상자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 변호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막아섰습니다. 김복만 씨가 씩씩거리며 이지영 씨에게 침을 뱉듯 뱉으며 말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그 돈 너 혼자 편히 쓰게 놔둘 줄 아냐? 우리가 내 시부모야. 법보다 무서운 게 천륜이다. 시부모와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상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부모님이 남긴 상자를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시커먼 탐욕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전쟁 시작이다. 네가 무너지면 회장님이 평생 일구신 것들이 저 괴물들 손에 넘어간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지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박 변호사를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저 절대 안 무너져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 저 사람들이 단 1원도 손 못 대게 할 거예요. 이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여전히 박순자 씨의 고함과 김진호 씨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지영 씨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씨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이 남겨준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품 안의 상자를 다시 한번 꽉 쥐고 천천히 상담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이지영 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영정사진 앞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는 이지영 씨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만 이지영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씨가 향을 새로 피우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장례식장의 밤은 깊어갔고 이지영 씨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은 죽은 자를 기리는 곳이 아니라 산자들의 추악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 전장에서 승리할 유일한 전사가 되어
고독한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 안에서 이지영 씨는 박 변호사가 건네준 상자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이지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지영 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 사람들이 무서워. 편지에는 이지영 씨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남편 김진호 씨가 이지영 씨 몰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영 씨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혹은 가정이 깨질까봐 그동안 숨죽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김진호 씨의 사업빚을 갚아달라며 박순자 씨가 보낸 협박성 문자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편지지를 가슴에 품고 벽에 머리를 기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부모님을 괴롭혀. 한참을 울던 이지영 씨는 어느 순간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이지영 씨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줄게. 이지영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휴대전화를 꽉 쥐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저 결정했어요. 저 사람들하고 인연 끊을 거예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주세요. 박 변호사가 수화기 너머에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지영아. 내가 이미 서류는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지영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빈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다시 가식적인 눈물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지영 씨의 팔을 잡으며 다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아까 그 변호사가 한 말은 잊어라. 가족끼리 무슨 신탁이니 뭐니 그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이지영 씨가 박순자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가족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요. 박순자 씨가 당황하여 입을 벌린 채 김복만 씨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김복만 씨가 헛기침을 하며 이지영 씨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부모 잃고 제정신이 아닌 건 알겠는데 도를 넘지 마라. 우리가 내 보호자야. 이지영 씨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화면을 김복만 씨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저희 친정집 무단 침입해서 안방 뒤지는 영상이에요. 이거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화면 속에서 박순자 씨가 장롱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자 박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거 내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뒷조사해. 이거 다 오해야. 이지영 씨가 가볍게 몸을 피하며 박순자 씨를 매섭게 노려보고 대답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말씀하세요. 무단 침입에 절도 미수까지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고소할 거니까요. 옆에 있던 김진호 씨가 이지영 씨의 어깨를 밀치며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영상 지워. 이지영 씨가 김진호 씨의 가슴을 세게 밀쳐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김진호, 당신도 똑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혼 소장 조만간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김진호 씨가 멍한 표정으로 이지영 씨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낸 전문 경호 인력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이지영 씨의 뒤에 도열하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3사람, 제 부모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끌어내셔도 좋습니다.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주변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서 시부모를 쫓아내요. 이게 사람 자식입니까? 이지영 씨는 박순자 씨의 소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박순자 씨를 바라보았지만 이지영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경호원들에게 밀려 빈소구석으로 쫓겨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복만 씨가 김진호 씨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저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일단 물러나는 척하고 네가 지영이 마음 좀 돌려봐. 저 돈 다 놓칠 수는 없지 않냐. 김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영 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진호 씨가 경호원들 너머로 이지영 씨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대화로 풀자. 응? 부모님 가시는 길에 이게 무슨 소동이야. 이지영 씨는 대답 대신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건네준 USB 안의 음성 파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시부모와 남편이 지영 씨 몰래 나눈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이 저 물건, 부모 재산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꼴 좀 봐. 이번에 확 기 좀 죽여놔야 해. 박순자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이지영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어 김복만 씨의 옹졸한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사돈명의 땅 시세 다 알아봤다. 그거 우리 명의로 돌리기만 하면 지영이 쟤는 우리 집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이지영 씨는 녹취록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괴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시부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지영 씨는 밤새 USB 속의 증거들을 정리하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지영 씨를 향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저 사람들이 가진 거 다 뺏고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장례식장의 2번째 밤은 그렇게 처절한 복수의 서막과 함께 깊어갔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들의 자중질환을 지켜보며 차가운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지영 씨에게 남은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보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끝이 어머니의 편지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장례식장 복도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어폰을 고쳐 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빈소 구석구석을 비추자 이지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정갈하게 놓인 국화 한 송이를 만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마지막 길 배웅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김진호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이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진호 씨가 하품을 크게 하며 이지영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발인 준비해야지.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서류 문제는 나중에 우리끼리 조용히 다시 이야기하자. 이지영 씨가 김진호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지영 씨가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경호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인 절차 끝날 때까지 저 사람들 제 근처 1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만약 소란을 피우면 즉시 밖으로 끌어내셔도 좋습니다. 경호원들이 이지영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진호 씨와 그 뒤에 있던 시부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삿대질을 하며 이지영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명색이 사위고 사돈인데 발인도 못 보게 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지영 씨는 박순자 씨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변호사가 안내하는 운구 행렬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때 이지영 씨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지영 씨는 창밖을 보며 부모님과의 소소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지영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낚시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엄마랑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던 그 길도 이제 혼자 가야 하네. 장지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미리 섭외한 지인들과 경호 인력들이 이지영 씨를 철통같이 호위했습니다. 김봉만 씨가 멀찍이 떨어져서 분통을 터뜨리며 박순자 씨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저 며느리 꼴 좀 보라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건데? 박순자 씨가 입술을 깨물며 김봉만 씨의 팔을 꼬집고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저 기세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일단 장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 본때를 보여주자고. 모든 장례 절차가 엄숙하게 마무리되고 이지영 씨는 부모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법적으로 네가 유일한 승계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내 재산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해. 이지영 씨가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이제 저 사람들과 끝내러 갈게요. 이지영 씨는 장례를 마치고 곧장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부모님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지영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지영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부모님의 사진첩을 넘기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이제 이 집은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게요. 잠시 후 집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박순자 씨와 김봉만 씨, 그리고 김진호 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대문에 대고 발길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지영, 당장 문 열어. 네가 우리를 따돌리고 혼자 집에 가? 이게 사람 자식이 할 짓이야. 김봉만 씨도 옆에서 가세하며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 지금 시부모를 문 밖에 세워두는 거냐? 당장 열지 못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이지영 씨는 인터폰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장례식장에서 저 몰래 하신 말씀들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이지영 씨는 곧바로 USB에 담긴 녹취 파일을 인터폰을 통해 집 밖으로 크게 틀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동네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이 저 물건, 부모 재산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꼴 좀 봐. 이번에 확 기 좀 죽여놔야 해. 이어 김봉만 씨의 옹졸한 웃음소리와 계획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사돈명의 땅 시세 다 알아봤다. 그거 우리 명의로 돌리기만 하면 지영이 쟤는 우리 집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대문 앞에 시부모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며 손으로 스피커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박순자 씨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김봉만 씨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여보,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김진호 씨가 자신의 열쇠를 꺼내 도어록을 열려 했지만 이미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가 도어록을 거칠게 두드리며 지영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지영, 너 정말 미쳤어? 왜 비번을 바꿔? 당장 문 열어. 그때 박 변호사가 보낸 직원이 나타나 김진호 씨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김진호 씨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영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건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입니다. 앞으로 이 집 근처에 나타나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진호 씨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지영 씨는 창밖으로 시댁 식구들이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지영 씨가 식탁 위에 놓인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차를 한 잔 따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조용하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이지영 씨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사고 피해 아동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이름이 헛되이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이지영 씨의 의지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이지영 씨를 괴롭히던 악몽은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고요한 승리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지영 씨는 창밖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차를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거실벽에 걸린 부모님의 웨딩 사진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저 정말 당당하게 잘 살게요. 이지영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부모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지영 씨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공방으로 쓸 작은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지영 씨의 인생 2막이 화려하고 눈부시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현관문을 잠그며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추악한 탐욕의 끝은 비참한 몰락뿐임을 이지영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골목길을 걸어 나갈 때 이웃 주민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지영 씨, 고생 많았지?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런데요? 이지영 씨가 이웃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건강하세요. 이지영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동자는 미래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 자유를 품에 안은 채 이지영 씨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느덧 장례식장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이지영 씨의 뒤로 밝은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씨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며 거실 정리를 하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영 씨가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박순자 씨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당황하며 인터폰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박순자 씨는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짜며 길바닥을 굴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봉만 씨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죽네. 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서 죽이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지영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지영 씨가 쓰러진 박순자 씨의 상태를 살피려 다가가자 박순자 씨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고 이제 와서 죽었나 확인하러 왔니? 아이고, 내 가슴이야.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이지영 씨의 얼굴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이지영 씨의 입술 앞까지 들이밀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지영 씨, 부모님 유산 30억 원을 혼자 차지하려고 시부모님을 길가에 내팽개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지영 씨가 눈을 가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발 비켜주세요. 다른 유튜버가 이지영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내놓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천륜을 어긴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지영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봉만 씨가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훔치는 흉내를 내며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힘든데 며느리는 그 큰 돈을 손에 쥐고 우리를 나 몰라라 합니다. 지영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박순자 씨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가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여전히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들고 이지영 씨를 비난하는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켜자 이미 세상은 이지영 씨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 가녀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 기사마다 도배되었습니다. 김진호 씨가 박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오열하는 사진 밑에는
이지영 씨를 비난하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지영 씨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때 남편 김진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김진호 씨가 비릿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기사 봤지? 지금 온 세상이 너를 악마라고 부르고 있어. 너 이제 밖에도 못 나가. 이지영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진호, 당신 정말 인간이야? 어머니 가짜로 쓰러지게 해서 이런 쇼를 벌여. 김진호 씨가 코방귀를 뀌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쇼라니? 우리 엄마 진짜로 아파.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쓰러진 거니까 병원비랑 위자료 준비해둬. 그리고 법원에서 통지서 하나 갈 거야. 이지영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김진호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통지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진호 씨가 승리감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 정신 건강 이상하다고 성년후견인 신청했거든. 네가 그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거야. 이제 그 돈은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지영 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벨소리가 울리더니 집 앞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병원비를 지영 씨의 상속 계좌에서 가압류하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이지영 씨가 종이를 찢어발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지영 씨는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홀로 떨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난 섞인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살며 평소 이지영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아주머니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지영 씨가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싸늘한 눈빛으로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영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부모 죽은 돈으로 시부모를 굶겨 죽이려 들어.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 이지영 씨는 믿었던 이웃의 배신에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지영 씨가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가 사진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대답이 없었지만 이지영 씨는 그들의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밤늦은 시간 다시 박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병실에서 호흡기를 떼어내고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낄낄거리며 이지영 씨의 신경을 긁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힘들지? 인터넷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너 매장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이지영 씨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박순자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게 뭐예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본색을 드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간단해. 네가 상속받은 재산 딱 절반만 내 명의로 넘겨. 그러면 내가 기자들 불러서 오해였다고 말해주고 성년후견인 신청도 취하해줄게. 어때? 좋은 제안이지? 이지영 씨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박순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목숨 바쳐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 같은 괴물한테는 단 1원도 못 줘요. 박순자 씨가 얼굴색을 바꾸며 표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너는 조만간 정신병원에 처박히게 될 테니까. 전화가 끊기고
이지영 씨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남편과 시댁은 자신을 파멸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독과 절망이 이지영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 김진호 씨는 이지영 씨의 서재에 몰래 숨어들어 가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지영 씨의 인감도장을 발견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진호 씨가 도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하지만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장인어른 명의로 된 그 금싸라기 땅, 오늘부로 내 이름으로 바꿀 거니까. 김진호 씨는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 모든 끔찍한 음모가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의 슬픔은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의 고통으로 변해 이지영 씨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끝이 부모님의 사진을 놓지 못한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시댁의 발톱은 이지영 씨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는 이지영 씨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영 씨는 꿈속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이지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방 안에 놓인 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검은 안경을 깊게 눌러쓰고 박 변호사의 뒤를 따라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지영 씨를 발견한 유튜버들이 달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대고 무례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지영 씨, 오늘 시어머니 심장병 조작설에 대해 해명하러 오신 겁니까? 이지영 씨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박순자 씨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가녀린 척하며 이지영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호 씨가 박순자 씨의 어깨를 감싸쥐며 이지영 씨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 악독한 인간이 범 무서운 줄 알아야 정신을 차리지요. 김복만 씨도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이지영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외쳤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재판이 시작되자 박순자 씨 측 변호인이 이지영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 변호사가 법정 내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장례식장에서 박순자 씨와 김복만 씨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이 저 물건 이번에 확기 좀 죽여놔야 해. 땅 시세 다 알아봤으니까 우리 명의로 돌리기만 하면 돼.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순자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예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덕담한 거라고요. 이지영 씨가 증거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희 친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신 영상입니다. 대형 화면에 박순자 씨가 안방 장롱을 뒤지며 목걸이를 목에 대보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 김봉만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듯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박순자 씨가 병실에서 이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절반만 내 명의로 넘겨. 그러면 내가 기자들 불러서 오해였다고 말해줄 테니까. 박순자 씨의 아주 생생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판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박순자 씨를 가리키며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병 증세가 위중하다는 분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금전 갈취 목적의 사기극입니다. 김진호 씨가 당황하여 서류 가방을 꽉 쥐며 박 변호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다 조작된 거야. 우리 엄마는 진짜 아프다고. 이 서류 좀 봐요. 장인어른 땅 매매 계약서도 이미 작성됐단 말이야. 김진호 씨가 위조한 서류를 흔들며 발악하자 박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김진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품 안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김진호 씨의 눈앞에 들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진호 씨, 그 인감도장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는 이미 당신이 서재에서 도장을 훔쳐가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김진호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김진호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판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단호한 어조로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김진호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찰관들이 김진호 씨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자 박순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박순자 씨가 법정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고 이지영 씨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진호 좀 살려줘.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이지영 씨가 박순자 씨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박순자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법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은 죄 달게 받으세요. 김봉만 씨가 이지영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같이 산 가족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우리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게. 이지영 씨가 김봉만 씨의 손을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탐낸 순간부터 당신들과 저는 남남이었어요. 단 한 푼의 합의도 기대하지 마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의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또한 이지영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승인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이지영 씨의 등 뒤로 박순자 씨의 절규와 김봉만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이번에는 이지영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지영 씨,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한 유튜버가 이지영 씨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악마 같은 줄 몰랐습니다.
이지영 씨는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에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던 박순자 씨는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실제로 화병이 도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봉만 씨는 아들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지영 씨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추악한 무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이지영 씨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야. 이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고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이제야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영 씨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지켜낸 것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온 이지영 씨의 가슴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제 자신을 옥죄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이지영 씨의 승리를 축하하듯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탐욕으로 눈먼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정의를 지키려 했던 이지영 씨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멀리하며 차는 부모님이 계신 납골 땅을 향해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견뎌내고 얻어낸 승리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손안에 쥐어진 판결문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지영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김진호 씨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와 시댁 식구들과의 법적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깊은 숨을 내뱉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만 남고 다 사라졌어. 그때 박 변호사님이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내밀며 이지영 씨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기분이 좀 어떠니? 그토록 원하던 서류를 손에 쥐었는데 마음이 시원섭섭하니? 이지영 씨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박 변호사님을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삼촌. 서글픈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영 씨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참, 네가 준비하던 장학재단 설립 서류도 다 검토 끝났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내 뜻, 너의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지영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 변호사님께 서류를 건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지켜준 방패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단 이름은 우리 엄마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짓고 싶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서며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재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 너는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거라. 박 변호사님이 떠난 뒤 이지영 씨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바람결에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씨와 김복만 씨는 아들 김진호 씨의 옥바라지를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낡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김진호 씨는 면회온 부모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며 매일같이 고성을 지른다는 비참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지영 씨는 그들의 몰락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지. 이제 저 사람들은 내 인생의 기억에서도 지워야겠어. 이지영 씨는 옷을 갈아입고 부모님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고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는 화사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사진 유리창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저 사람들에게 부모님 명예 더럽히지 않게 잘 지켜냈어요. 이지영 씨가 가방에서 재단 설립 증명서를 꺼내 사진 앞에 보여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랑 아빠 이름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저 정말 대견하죠? 이제 눈물 대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영 씨는 한참 동안 부모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의 찌꺼기를 모두 씻어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던 이지영 씨는 입구에서 우연히 예전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이웃이 당황한 기색으로 이지영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지영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저기, 그 소식 들었어? 그 집 시부모님들 요새 시장 골목에서 폐지 줍고 다닌다는데 사람이 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기도 하더다고. 이지영 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웃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남남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전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지영 씨의 단호한 태도에 이웃이 무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영 씨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지영 씨가 평소 꿈꿔왔던 수제 향초 공방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아내며 상쾌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향기 말이야. 이지영 씨는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던 그 현장을 찾아가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비석 옆에 놓인 자풀을 뽑아내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저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지영 씨가 비석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공방 창가에 앉아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이지영 씨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지영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후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장례식장의 그 어둡고 차가웠던 기억들은 이제 건강한 그리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박 변호사님과 재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아이들,
그리고 공방을 찾아올 새로운 인연들이 이지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가 공방 문에 지영의 향기라는 작은 간판을 직접 걸며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볼까? 새로운 손님들이 오실 수 있게. 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탐욕에 맞서 싸워야 했던 외로운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지지 속에서 인생의 이막을 당당하게 열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를 향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고 간 자유라는 날개를 달고 이지영 씨는 더 높고 멀리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하늘에 하나둘 별이 뜨기 시작했지만 이지영 씨의 공방 불빛은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지영 씨는 부모님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속에서 뛰는 강인한 생명력이 이지영 씨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당신을 꺾을 수 없으며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지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오늘보다 더 따스하고 눈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지영 씨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지영 씨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마주한 인간의 추악한 본성, 그 거대한 벽 앞에서도 끝내 자신과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낸 지영 씨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비극의 현장이 탐욕의 전쟁터로 변질되었을 때 지영 씨가 느꼈을 환멸과 고독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자 방패였음을 깨달았을 때 지영 씨는 비로소 얼음보다 차가운 각성과 함께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